조사 연구 설계 단계 중에서 조사 연구에 관련된 이 연구 설계의 다양한 유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먼저 보시면 첫 번째로는 실험 설계, 그 다음에 두 번째 유사 실험 설계, 세 번째 선 실험 설계, 그 다음에 이제 비실험 설계, 이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6주차 1강에서는 실험 설계에서 세 가지 측면을 살펴볼 건데요. 자, 실험 설계의 기본 요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두 번째로는 실험 설계의 통제 방법, 세 번째로는 실험 설계의 다양한 유형 순으로 살펴볼게요. 네, 이 실험 설계의 네 가지 측면을 살펴보기 전에 여기 제시된 표 5-1을 보시면 연구 설계의 분류와 성격적인 측면을 우리는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설계에서부터 비실험 설계 단계까지 총 4가지로 나눠질 수 있는데, 자, 이곳은 실험의 성격에 따라 어느 정도 이 4가지 특성의 차이가 있는지에 따라서 분류된 방법입니다. 그 실험의 성격의 요인으로는요, 실험 변수의 노출 시기가 있을 수 있고요, 또는 대상을 내가 어느 정도 통제하는지, 통제 정도, 그 다음에 이제 실험 결과의 측정 시기, 그 다음에 대상 선정의 이제 표집 단계에서 무작위화가 어느 정도 되는지에 따라서 이 4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그 실험 설계인데요. 실험 설계는 비실험 설계와 반대되는 설계 방법으로 실험적인 요소를 모두 갖춘 상태의 설계를 말합니다. 네, 그래서 시간적인 우선성을 확인하기 위한 독립변수의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실험을 내가 다양한 실험적 요소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고자 하는 그 독립변수들을 투입 또는 조작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비교를 목적으로 하는 통제 집단을 확보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실험 설계 단계에서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런 시간적인 우선성을 확보하는 데 필요한 이 독립변수 조작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내가 보고자 하는 다양한 변인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고요. 자, 두 번째, 실험 설계이긴 한데 앞에 유사 단어가 붙었죠. 지금 두 번째 유사 실험 설계는 실험 요소를 임의적으로 갖추어서 실험 설계에 최대한 가깝게 만들어진 설계 방법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은요, 실험 결과의 측정 시기라든지 대상에 대한 통제는 가능하지만 이런 실험 변수의 노출과 대상은 연구자가 임의대로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대부분 실험 설계 를 잘 할 수 있을까요? 유사 실험 설계 방법을 잘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네, 실험 설계에 관련된 방법을 우리가 모든 실험적 요소를 갖추기 힘들기 때문에 우리는 실험 설계를 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조사 방법에서는 유사 실험 설계가 좀 더 현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선실험 설계 방법입니다. 자, 이 선실험 설계는요, 실험 요소의 일부분만을 갖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선실험 설계에서는 조사자의 이런 실험 노출의 노출 시기라든지 대상이나 실험 결과의 측정 시기에 대한 통제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의 실험을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실험 설계인데요. 이 세 가지 실험의 설계에 해당되는 그 실험 요소들을 내가 통제하거나 이렇게 조작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실험적인 요소, 조작이라든지 통제에 대한 조건을 전혀 갖추지 못할 때 우리는 비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실험 설계에서는요, 독립변수에 대한 조작이 없기 때문에 시간적인 우선성을 경험적으로 확인하기 상당히 어렵고, 통제 집단이 설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무수히 많은 이런 대립 설명의 가능성을 연구 설계 내에 송지할 방법이 전혀 없는 설계 방법입니다. 네, 이후부터는 이제 각 4가지 특징에 대해서 하나씩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 첫 번째로 이제 실험 설계 방법입니다.
이 실험 설계 방법 같은 경우는요. 첫 번째, 비교의 근거가 상당히 명확하고 공변성 또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변수의 조작이 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독립 변수를 조작 또는 이렇게 투입하거나 빼거나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우선성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변이를 보고자 할 때 우리는 이 독립 변수인 A를 얼마든지 변화 또는 조작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실험 설계 특징은 엄격한 통제를 통해서 외부 설명들을 우리는 배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A 말고도 다양한 C, D, E가 영향을 미친다고 했었을 때 이 C, D, E를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 실험 설계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이런 A가 B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이런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가장 적절한 모델이 실험 설계 방법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인과관계를 검증하는데 가장 적절한 모델인 이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 첫 번째가 이제 무작위 할당입니다. 자, 이것은 그 실험 대상자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무작위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배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무작위적인 할당 방법은 두 집단이 실험 집단이나 통제 집단이 조금 더 이렇게 대등하게 동등하게 만들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연구 대상의 크기가 충분히 크지 않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렇게 무작위 표집 방법으로 실험 설계해야 되는데 두 집단의 속성이 상당히 비슷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은 이제 유원대학교의 사회복지 상담 학부의 1학년 대상이다. 자, 그럼 이 1학년들을 내가 임의대로 A팀, B팀 짝지어서 무작위로 A팀에 실험 집단에 넣고 B 집단에 통계 집단으로 했었을 때 이제 그 원하는 대로 내가 무작위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됐을 경우에 A 집단과 B 집단의 특성이 가장 유사할 확률이 높은 것이 바로 실험 설계에서의 이 무작위 할당입니다. 그래서 연구 대상의 특성과 연구의 상황에 따라서 짝짓기 배합 같은 경우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무작위 할당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는요. 독립 변수의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입니다. 그래서 연구에 초점이 되는 현상 가운데 원인이 되는 독립 변수 A, 이 독립 변수를 실험자가 인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그래서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통제 집단에는 아무런 변화를 주지 않고 실험 집단에만 독립 변수를 제공한 후 이 독립 변수의 조작이 종속 변수 B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든지 관찰 가능하다. 예를 들자면은 A 집단과 B 집단을 우리가 나누어서 볼 때 A 집단이 실험 집단이라고 한다면 B 집단은 어떤 것도 투입되지 않아야 되는 통제 집단이라고 쳤었을 때 자, A라는 실험 설계에서 A 집단에만 프로그램이든 여러분이 원하는 프로젝트든 또는 A 집단에만 어떠한 변수들을 넣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럼 결국에는 A가 Y에 종속 변이인 Y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B는 어떤 것도 주지 않은 채 A에만 다양한 것들을 주어져서 결국에는 이 A가 Y에 미치는 것들을 정확하게 연구자가 의도한 대로 볼 수 있다는 거. 한마디로 말해서 이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 중 두 번째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독립 변수의 조작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A라는 것의 속성, 특성을 얼마든지 내가 변화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Y인 종속 변수의 비교도 가능하다. 그래서 독립 변수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실험 개입이 끝난 이후에 자, 다양한 프로그램, 그쵸? 여기 영향을 미치는 이 프로그램들을 이제 투입을 했어요. 실험이 끝났죠. 끝난 이후에 실험 집단인 A, 통제 집단 B의 실험 결과 A는 Y가 증가하였는데 B는 변화가 없더라. 또는 그대로이더라. 또는 감소했더라. 그 다음에 변화의 폭이 A 집단, 실험 집단, 어떤 프로그램 투여한 집단의 Y가 훨씬 더 높더라라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종속 변수의 비교가 가능하다라는 것이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입니다. 자, 실험 설계와 통제 집단의 각기 다른 그쵸? 종속 변수를 측정을 했었을 때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하거나 또는 실험 전후의 검사를 통해서 종속 변수의 차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를 볼 수 있는 이러한 실험이 가능한 것들이 실험 설계의 기본 요소이다. 자, 다음 실험 설계의 네 번째 조건으로는요, 외생 변수의 통제가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었을 때 외생 변수의 정의를 배우셨죠? 외생 변수란 종속 변수 y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자, a라는 독립 변수가 y에 영향을 미칠 때 a 말고도 이 y라는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c, b, d가 있겠죠? 이것들을 제거하지 못하면 순수하게 a가 y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사이의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 B, C, D 얘네를 통제하거나 관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외생변수가 존재하면 이런 A가 Y에 미친다라는 인과관계를 왜곡하게 되기 때문에 이것들을 통제를 해야 되는데 네, 이 외생변수의 통제가 가능한 것이 실험 설계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를 통제해서 그러니까 B랑 C랑 D를 통제를 해서 왜곡을 방지할 수 있는 것이 이 실험 설계의 또 특징이기도 하죠. 자, 두 번째, 그러면 실험 설계에 방금 설명했었던 통제는 어떻게 하면 되는가? 자, 외부 요인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동일한 배합을 하고, 두 번째, 무작위화, 앞에서도 배우셨고요. 세 번째, 통계학적으로 처리를 하는 방법, 통제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네, 통일 배합입니다. 통일 배합 같은 경우는요, 조사자가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네, B, C, D 이러한 외생 변수를 잘 알고 있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자, 그래서 동일한 특성을 가진 연구 대상을 우리가 미리 선정을 해서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게 동일하게 배치하는 방법. 그쵸? 자, 그래서 그 연구 대상을 골라서 하나는 네, 실험 집단에, 다른 하나는 통제 집단에 배치함으로써 조건이 같은 집단이 되도록 하는 거. 자, 예를 들자면 연령이 예를 들자면 실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한 네, 외생 변수라고 쳤었을 때 이 연령을 통제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동일한 배합은 그 변수를 통제해서 실험 집단과 그 통제 집단에 동일하게 만들지만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변수를 우리가 알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네, 통제를 한다 하더라도 변수들이 많아지며 적절한 표본을 찾기는 쉽지 않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동일 배합을 한다 하더라도 네, 연령이라는 거 외에 성별이라든지 또는 뭐 사는 환경, 뭐 교육 환경, 교육 수준 이런 것들 다양한 것들까지 통계하기 힘들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외생 변수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라는 하나의 변인 정도를 찾아서 뭐 영별, 연령, 성별 요 두 가지 정도를 통제한다라는 것은 가능하겠죠. 그다음 두 번째 방법은 무작위화입니다. 자, 무작위화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나누는 방법으로 나선화 방법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실제로 이제 무작위로 집단을 나누는 것은 통계학적으로 그 두 집단이 동질적이다. 같은 성질을 띠었다. 동질할 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인데 이 동일 네, 배합 방법의 한계로는 통제할 변수들을 명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또는 그 수가 이제 외생 변수들이 너무 많아서 무작위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을 경우에 네, 또 한계점을 가질 수 있죠. 그래서 이 무작위 방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표본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네, 동질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뭐 10명과 10명의 비교보다는 100명과 100명의 비교 또는 최소한 뭐 3, 40명 이상일 경우 그래서 어느 정도 케이스를 조금 높이는 경우가 훨씬 더 유리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작위화 같은 경우는요. 네, 난수 생성 프로그램들을 많이 활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A 방법과 동일 배합 방법과 무작위 방법에서 이런 단점들이 있기 때문에 가장 그냥 통계학적으로 적절한 방법이 이 세 번째 통계학적으로
통제를 하는 방법인데요. 일종의 사후 통제 방법입니다. 이미 실험은 끝났어요. 끝났는데 영향 미치는 변수들을 내가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한다면은 실험 이후에 그런 변수들을 통제를 하고 나서 두 집단 간의 평균 비교를 통계 방법을 통해서 어느 정도 통제하는 방법. 동일 배합이나 무작위를 시도한다 하더라도 두 집단이 동질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이를 상쇄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그러니까 통제시키는 방법인데 이것은 통계 프로그램에게 넣어서 두 집단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대표적인 통계 방법이 부분 상관 분석이라든지 또는 다변인 통계 분석 방법들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 통계 분석 방법들은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외부 요인을 통제하는 방법 외에도 내부 요인을 통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실험 개입의 효과를 확인하는 노력에 방해가 되는 실험 환경에서 어느 정도 요소들을 배제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양한 내부적인 사건들이 이제 실험 개입과 섞이면 개입한 후에도 결과에 과연 개입이 되는지, 영향을 미치는지, 다른 사건들 때문인지를 우리가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내부 요인을 통제해야 되는데요. 이제 대부분의 내부 요인들에 대한 통제는 실험 집단과 병행을 해서 통제 집단과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내부 요인을 통제하셔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조사 과정에서 독립 변수의 개입을 제외하고는 최대한 같은 조건을 만드는 것이 이 내부 요인을 통제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는요, 실험 설계 유형인데요. 그러면 다양한 실험 설계 유형이 있을 건데, 첫 번째가 그 통제 집단을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로서 인과관계의 추정을 위한 가장 일반적인 전형적인 방법이 되고요. 이 방법은 무작위적인 할당을 이제 하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는 두 집단을 동질하게 같은 성질의 집단으로 만들 가능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방법입니다. 자, 실험 설계에 들어가기 전에 두 집단을 검사를 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보통 이거를 이제 이게 실험한다 쳤을 때 실험 전, 그 다음에 요 두 번째는 이제 실험 후 했었을 때, 이전에 이제 이게 프로그램을 한다면은 실험하기 전에 두 집단을 검사를 하게 되고 실험한 후에 두 집단을 검사를 하게 되는데, 자, 이때 그 실험 집단에게 주어지는 개입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모든 것들은 그 A 집단이나 B 집단이나 똑같은 동일한 상태를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개입이 종료되고 나면은 두 집단에 대해서 검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후에 이뤄지는 사후 집단 검사라고 합니다. 실험 설계 유형의 가장 일반적인 첫 번째 방법이 통제 집단을 사전, 사후 검사를 통해서 설계를 하는 방법입니다. 자, 이 방법을 그림 5-1 통해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요. 자, 무작위로 할당을 하는데 실험 집단 Q1과 통제 집단 이제 Q3로 가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실험 설계 유형에서는 여기 O라고 적혀 있는 것도 저는 Q라고 말을 할 거고요. 2강에 나오는 이제 실험 연구 방법들은 이제 O로 제가 정의를 할게요. 그거 이해해 주세요. 자, 실험 설계 이제 Q1 사전 검사도 하고요. 사후 검사도 합니다. 프로그램이 실험 집단에서만 개입이 되겠죠? X라는 프로그램 개입이 되는 겁니다. 했었을 때 자, 총 4번의 검사가 이루어지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Q1, 그 다음에 Q2 뿐만 아니라 실험을 우리가 결과로는 얼마만큼 높아졌는지 사후 검사를 통해서 알고 싶지만 통제 집단에서 개입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는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또 Q3랑 Q4를 통해서 비교를 통한 이 실험 설계 방법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실험 설계 유형에서 통제 방법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 방법입니다. 이 방법은 앞에서 배우셨던 전후 실험 통제 설계, 그쵸? 통제 집단 설계와는 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자, 한마디로 말해서 두 집단을 동질적으로 만들고 엄격하게 통제해서 다른 모든 조건들을 동일하게 진행되도록 하는 방법이에요. 자, 위에 그 5-2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무작위 할당이긴 한데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있습니다. 근데 사전에 검사를 하지 않아요. 일단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난 다음에 통제를, 그쵸, 여기서는 개입을 하지 않고 여기서는 쭉 지속적으로 이제 개입을 하면서 사후 검사 테스트 한 번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Q1, Q2 테스트를 했었을 때, 자, Q1에서 Q2를 배제한 이 값이 얼마만큼 차이가 나고 있는지에 따라서 그 결과값이 달라진다라고 보는 입장. 자, 그래서 앞에서 배우셨던 전후 실험 통제 집단 설계와는 좀 다소 차이를 보이죠. 사전 검사를 하지 않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장점인데, 사전 검사를 없앰으로써 통제 집단 사전 사후 설계의 문제였던 사전 검사의 개입과 결합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점 한번 보세요.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과연, 그쵸? 동질한 집단이었는지, 사전 검사가 평균이 비슷하거나 좀 동질한 점수가 나온지를 확인할 수 없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솔로몬 집단 설계인데요. 자, 앞에서 배웠던 이 두 가지 통제 방법을 좀 더 상호 보완한 방법 중에 하나인데, 사전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랑 사후 검사 통제 집단 설계를 결합해서 만들어진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집단이 총 4개나 되죠. 자, 사전 검사, 사후 검사 다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들 설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검사와 개입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를 해서 만든 방법. 자, 사전 검사의 부재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계가 가장 이상적인 실험 형태이다. 근데 단점도 있겠죠. 여러분들 눈에 보이시죠? 어떤 거 있나요? 집단이나 실험이 방대해지면서 검사도 또한 사전, 사후 다 해야 된다는 로드가 좀 걸릴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실험의 가장 정확한 값을 얻을 수 있는 적절한 통제 방법이기도 하죠. 자, 여기서 이제 A 집단, 그 1번 집단, 2번 집단, 3번 집단, 4번 집단까지 이제 나눕니다. 그래서 Q1 같은 경우, Q3 같은 경우가 이렇게 쭉 진행이 되고요. 보시면 개입은 첫 번째 집단과 세 번째 집단은 하지 않고 두 번째 집단, 네 번째 집단에는 쭉 이루어집니다. 자, 이렇게 되면 크로스 체크를 할 수 있겠죠. 그 다음 또 하나, 사전 검사는 단 뭡니까? Q1과 Q3, 첫 번째 집단과 두 번째 집단만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사후 검사 같은 경우는 집단을 다 한 다음에 각각의 값을 비교해서 개입의 효과도 볼 수 있고 상호작용 효과도 마이너스 값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4가지 실험 설계를 했을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이 많이 들고 운영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그쵸? 그래서 20명 두 집단 간의 비교만 하면 될 것을 2배의, 그쵸? 80명의 대상으로 또 실험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무작위로 할당된 동질한 집단 구성이 쉽지가 않습니다. 4가지 집단 간의 동질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가 이렇게 솔로몬 집단 설계를 하는지 장점이 있기 때문이죠. 사전 검사의 완전한 효과를 제거할 수 있으며 실험 결과의 내적 타당성이라든지 외적 타당성을 높이는데 당연히 기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설계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다음 통제 방법은 플라시보 통제 집단 설계인데요. 이 방법은 가실험 통제 집단 설계라고도 합니다. 플라시보 집단 하나를 더 추가하는 거고요. 자, 앞에서 배우셨던 이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라든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에서 플라시보 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한 집단을 추가로 배치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사전 검사는 없고요. 이렇게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사후 검사를 통해서 실험 집단에 개입을 하지 않는 방법을 설정을 하는데 하나의 집단이 더 들어갑니다. 플라시보 집단이라고 해서 여기에
그 하나의 집단이 더 들어가서 네, 사후 검사 결과를 통해서 비교하는 거. 그러면 개입 효과는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쵸? 그래서 Q1에서 Q2를 뺀 값을 안다면 우리는 실험 집단에서의 개입의 효과를 알 수 있고요. 자, 단 플라시보 효과는요. 위약 효과라고도 부릅니다. 그래서 네, 여기 네, Q3에서 Q2를 뺀 값을 통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플라시보 효과, 위약 효과가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고요. 그렇다면 순수 실험 효과는 어떻게 알 수 있나요? 그쵸.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네, Q1에서 Q2를 뺀 값, 그 다음에 Q3에서 Q2를 뺀 값, 그 다음에 요 값들을 마이너스 했었을 때, 자, 순수 효과는 Q1에서 Q3를 뺀 값과 같다라고 설계 방법으로 알 수 있겠죠. 뭐, 어쨌든 이 플라시보 집단을 하나를 더 넣어서, 네, 실험의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설계 방법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다양한 실험 설계의 한계를 살펴보셨는데요. 보시면 인과관계 검증에서 유리한 높은 내적 타당성을 갖는 장점이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 네, 우리가 통제를 잘한다고 하면 내적 타당성을 높일 수 있지만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또 지닐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런 실험 설계 방법은 심리학 분야에 그러니까 실험 세팅이 가능한 네, 아니면 소집단의 소수의 대상으로 실험 설계를 하는 거는 가능하지만 사회과학, 네, 이 대집단 상당히 많은 인원수를 우리가 통제하면서까지 실험하기 상당히 어렵죠. 이 적용 곤란이 하다. 그 다음 인위적인 실험 환경 조성 때문에 외적 타당성의 문제에서는 또 논란의 여지를 가지고 있다. 그다음 세 번째, 통제 집단을 유지하는 데 대해서 윤리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 A 실험 집단에는 네, 뭐 이렇게 투여를 하는데 어쨌든 통제 집단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네, 이런 윤리적인 문제가 있겠죠. 그 다음에 그래서 네, 이것들을 막는 방법으로는요. 일단은 실험이 끝난 이후에 통제 집단은 나중에 해줄게. 라는 네, 방법을 또 쓰기도 하죠. 요즘에 이제 윤리적인 네, 연구 윤리 문제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네 번째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조사 연구에서는 독립 변수를 조작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그런데 우리가 통제 변이까지 신경 써서 네, 이렇게 통제하는 것 또한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는 그 사회복지 현장과 실천 위주의 이런 연구 환경에서 행해지는 사회복지 조사 연구들에서는 실험 설계 방법에서의 적용이 상당히 어렵다. 인간을 통제하기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걸로 마무리하겠습니다.